조선 중기 한양의 하늘은 무거운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는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는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지만 축하의 분위기와는 달리 궁궐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이연은 신하들이 올리는 만세 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지만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의 경쟁, 외척들의 견제, 그리고 신하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어좌에 앉아 이연은 아버지 선왕이 남긴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임금의 자리는 외로운 것이니라. 모든 이의 충성을 의심하되 모든 이의 뜻을 헤아려야 하느니라. 좌의정 김한명은 30년간 조정을 이끌어온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알 수 없는 야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의정 박윤서는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청렴한 관리로 명성이 높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원칙주의로 다른 신하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병조판서 이정호는 무관 출신으로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었으나 그만큼 정치적 계산에는 서툴렀습니다. 이현은 이들 신하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속마음을 읽으려 했지만 수십 년간 조정에서 단련된 그들의 얼굴에서는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두가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현은 걸레각사를 홀로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궁궐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과 음모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야경꾼의 목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이현은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왕의 삶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왕자는 얻었지만 진정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이 밝기 전 한양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개인 저택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한명의 집무실에는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앞에는 세 명의 인물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의정 박윤서, 이조판서 정만석, 그리고 승정원 도승지 한석범이었습니다. 김한명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임금께서는 아직 어리시다. 우리가 잘 보필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의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윤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만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임금의 뜻이라. 과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이정호의 집에서는 젊은 관료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홍문관 부제학 조영달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임금께서는 분명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헌부 치평 윤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제대로 포필해야 합니다. 이현은 궁궐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관들과 궁녀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들, 신하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조정에서의 발언 패턴 등을 통해 그는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구도를 파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한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후 조정에서 열린 대신회의에서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세금 정책을 둘러싸고 신하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한명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박윤서는 백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정호는 국방비 확충을 위해 오히려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현은 신하들의 논쟁을 들으며 각자의 진정한 속내를 읽으려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백성을 위한 것이고 누구의 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현은 홀로 고민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모든 이의 충성을 의심하되 모든 이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진정한 충신과 야심가를 구별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궁에서는 15살의 세자 이도가 스승 김진사와 함께 경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도는 평소와 달리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세자마마, 무엇이 그리 마음에 걸리시는지요? 이도가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바마마께서 요즘 많이 고민이 깊어 보이십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김진사는 세자의 순수한 마음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자마마의 역할은 지금은 학문에 정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실 분이시니 지금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어는 세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마마, 임금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가요? 이어는 잠시 수저를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이도야. 임금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자신의 자식보다도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단다. 이도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언이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임금의 행복은 백성의 평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내가 만약 훗날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것을 잊지 말거라. 며칠 후 이도는 궁궐 밖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물론 호위무사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도는 처음으로 일반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힘든 일을 하는 농부들, 그리고 가난한 차림의 아이들을 보며 이도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이도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오늘 밖에서 본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어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렇다, 이도야.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언젠가 내가 진짜 임금이 될 때 바로 그 마음이 너를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날 밤 이도는 자신의 처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자라는 자신의 신분과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 얹힌 무거운 짐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권례각사의 춘추관에서는 사관들이 밤늦도록 역사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추관 판서 송익현이 급히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왕시대의 중요한 기록들과 외교 문서 일부가 분실되었습니다. 이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문서들인가? 주로 명나라와의 외교 기록과 왕실 내부의 기밀 사항들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송익현의 말을 듣고 이연은 즉시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궁궐 출입을 통제하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김한명은 이 소식을 듣고 내심 당황했습니다. 문서 유출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들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반면 박윤서는 이 사건을 궁궐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정호는 보안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궁궐 내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현은 승정원을 통해 은밀히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외의 인물에게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권례 청소를 담당하던 궁녀 한 명이 며칠 전 밤에 이상한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밤늦게 춘추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특이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의심의 화살이 몇몇 고위 관료들에게 향했고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김한명은 자신에게 의혹이 향할까 봐 전전긍긍했고 다른 신하들도 각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신하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행동 패턴과 대응 방식을 통해 그는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지, 누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조금씩 파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서를 훔친 것은 외부 세력의 지시를 받은 궁궐 내 첩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어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신과 분열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북방에서 나라든 급보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여진족이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시에 명나라에서는 새로운 조국 요구와 함께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에서 몰려오는 위기 앞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병조판서 이정우가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전하, 여진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대규모 침입으로 보입니다. 이연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어떠한가? 현재 병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 징병과 방어시설 보강이 시급합니다. 한편 예조에서는 명나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예조판서 민성우가 보고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조공품의 양을 2배로 늘리고 추가로 기술자들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선의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김한명은 이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전하,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 많은 신하들의 조언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옵니다. 반면 박윤서는 지금은 단합할 때입니다. 모든 당파를 초월해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은 밤낮 없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군사 전략을 짜고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제한된 자원으로 두 방향의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자 이도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궁궐 내에서 백성들의 소식을 수집하고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위기가 고조되자 뜻밖의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여진족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침입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정호는 즉시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하,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진족이 분열된 틈을 타서 일부 세력과 협상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동시에 명나라에 대해서는 교묘한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구를 수용하는 듯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을 벌어 내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예조에 능숙한 외교관들이 명나라 사신들과 복잡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한 달여의 긴박한 상황 끝에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여진족의 위협은 그들 내부의 분열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고 명나라와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는 이번 위기를 통해 조선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국력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궐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좌의정 김한명이 은밀히 외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승정원 도승지 한석범이 가져온 증거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한명이 명나라 관리들과 사적으로 접촉하며 조선의 기밀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0년간 조정을 이끌어온 노련한 정치가가 그리고 아버지 선왕 시절부터 신임을 받아온 충신이 배신자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한명을 추궁하기 전 이현은 다른 신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윤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분노하며 즉시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은 여전히 김한명을 두둔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대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근정전에서 이현과 김한명이 마주 앉았을 때 궁궐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은 과연 이 나라에 충성했는가? 김한명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신은 다만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김한명의 변명은 궁색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도 추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현은 김한명의 말을 들으며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정 내 세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한명을 따르던 일부 관료들은 처벌받았고 박윤서와 이정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이들 역시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진정한 충신들의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홍문관 부제학 조영달은 개인적 위험을 무릅쓰고 김한명의 비리를 조사했고 사원부 지평 윤상호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희생정신과 충성심은 이현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한명의 처벌이 결정된 날 그는 마지막으로 이현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이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이현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충신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결심을 다졌습니다. 김한명의 배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이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왕실의 재정으로 구휼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해 군비 증강에 집중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박윤서는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구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정호는 외침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비를 소홀히 하면 나라 자체가 위험합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현은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한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 당장 도와주고 싶었지만 나라의 장기적 안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 이도가 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어떤 선택을 하시든 백성들은 아바마마의 진심을 알아줄 것입니다. 이현은 아들의 말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현은 직접 민간에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변복을 하고 궁궐을 나선 그는 한양거리와 근교의 농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병든 노인들, 절망에 빠진 농민들의 모습이 이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농가에서 이현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은 굶으면서도 어린 자식에게 마지막 밥 한 그릇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켜야 할 백성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이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조정에서 그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짐은 백성을 먼저 구하겠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니 백성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이 선언에 박윤서는 감격했고 이정호는 우려를 표했지만 왕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관료들이 구휼미를 빼돌리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현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엄벌에 처할 것인가 아니면 관대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현은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새로운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하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이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구율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한 나라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정후도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전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은 나라야말로 진정 강한 나라입니다. 이언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왕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권위야말로 진짜 왕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언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갈등들을 통해 그는 진정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한명의 배신 이후 새롭게 구성된 신료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박윤서는 이제 좌의정이 되어 이언을 포필하고 있었고 이정후는 우의정으로서 군사와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영달과 윤상호 같은 젊은 관료들도 중요한 자리에서 개혁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애와 상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도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그는 아버지를 도와 정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쌓은 경험과 깊어진 사회의식은 그를 훌륭한 후계자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언은 아들의 성장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언은 창덕궁의 후원을 거닐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의 불안함과 두려움, 신하들에 대한 의심, 외적의 위협, 배신의 아픔, 그리고 어려운 선택들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은 활기차고 농촌은 풍요로웠으며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언이 추진한 여러 정책들의 결과였습니다. 교육 제도의 개선, 세제 개혁,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 등이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켰던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명나라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실익을 추구하는 현실적 외교를 펼쳤고 여진족과는 강원 양면 정책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주변국들로부터 존중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언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왕비와 세자 그리고 어린 공주들이 한자리에 모인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도가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요즘 백성들이 전하를 성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성군이라. 그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이다. 왕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이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편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소.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행할 용기도 생겼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이언은 혼자 어자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양의 야경은 평화로웠습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백성들이 따뜻한 저녁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언은 이 평화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자신이 그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왕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따뜻한 그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언은 그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왕의 품격을 찾았고 조선은 그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